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북한이 선을 완전히 북한이 넘었습니다. 오늘 두 차례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국방TV 특강 지식인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내용과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북한 도발사 2부를 여러분과 함께하겠는데 북한 도발사 2부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어떤 도발을 북한이 해왔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탁자 위에 이렇게 종이가 몇 장 놓여 있는데 썬키님 혹시 이게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죠. 뭐 이거 때문에 산들 많이 헤맸습니다, 이거. 아마 80년대,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면 기억을 할 겁니다. 저도 90년대 초반에 다닐 때 이 삐라를 참 많이 주우러 다녔었는데요. 요거 뭐 한 30장 모아서 가서 파출소 갖다 주고 했었는데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근데 사실 제가 30장이나 모아 갔는데 연필 한 자루 딱 줘가지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에이 안 갈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삐라 뭐 다 아시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삐라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이 용어가 정확할까요? 삐라라는 말이 사실 영어 단어에서 온 건데요. 빌이라고 하죠. 그렇죠. 제가 뭐 한때 영어 전문가였으니까 BILL, 빌인데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는 이제 이 받침 발음을 잘 못하니까 이게 이제 비루가 됐다가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제 삐라라는 발음으로 이제 정착이 됐는데 표준어 정식 표현은 전단지가 맞죠. 네.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점점 이게 줄어들긴 했지만 80년대에는 북한이 굉장히 많이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북한은 이거를 왜 뿌렸을까요? 이게 사실은 요즘의 전쟁을 보면 저희가 심리전이라고 하죠. 심리전에서 문자 메시지를 막 무차별 살포해서 그 군인들에게 공포감도 주거나 전쟁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잘 되지만 당시에 80년대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런 삐라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심리전을 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경제 격차가 70년대, 80년대 가면 굉장히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수단이 결국에는 저비용 고효과가 바로 이 심리전이었던 거죠. 80년대가 되면 우리가 아시안 게임도 하고 또 88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외교적인 위상, 스포츠 위상이 모두 다 높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 계기에 심리전 수단을 더욱더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더욱 많은 혼란이라든지 국제사회로부터 이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활용을 하는데 심리전 수단을 활용을 했었죠.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북한의 도발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사실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테러와 같은 수준까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테러는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데요. 특히 이 사건 때문에 테러가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게 됐습니다. 자, 이게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 도발이라서 더 큰 충격을 줬는데 저 장소가 이제 아웅산이라고 이제 그 버마의 독립 아버지예요. 그 묘소,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983년 10월 9일이었었죠. 당시 한국 대통령이 이제 서남아 6개국 순방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아웅산 묘소를 참배했던 대통령과 수행원을 상대로 북한이 폭탄 테러를 벌인 일입니다. 그래서 공식 수행원과 수행 보도진 17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당한 정말 끔찍한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날 사건 이후 바로 비상국무회의가 개최가 되고 비상국무회의를 통해서 비상경계 태세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명에 대한 국민장이 거행이 되고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의 분노가 굉장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북한에 대한 보복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일어날 만큼 북한 만행에 대한 규탄 대회가 계속 일어났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미얀마 정부도 그 북한 공작원이 일으킨 테러라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를 하고
또 북한과의 국교도 바로 단절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북한과의 관계가 그 악화된 게 사실 쉽게 회복은 잘 안 됐죠. 그래서 2007년에 와서야 다시 국교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이 테러가 바로 한반도 안이 아닌 한반도 밖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제3세계 국가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1970년대 보면 우리가 AA 국가라고 하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외교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사실상 70년대 중후반이 되고 또 80년대가 되면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70년대 남북한 간의 외교적 경쟁을 벌였던 것이 이제 점차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런 또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모든 면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쓰여진 그 폭발물을 보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제 그 보도된 자료를 보면 총 3개의 폭탄이 설치가 됐고 그 중에 하나가 터졌다 되어 있습니다. 크레이모, 우리가 뭐 흔히 크레모아라고 부르는 그게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터지면서 사실 엄청난 폭발 때문에 이 지붕이 무너져 내린 또 정말 놀라운 거는 다행히 정말 터지진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섭씨 4,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소이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 물질은 만약에 여기 옷에 묻게 되면 이 옷이 다 탈 때까지 절대 꺼지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그게 터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터졌다면 정말 인명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지금 우려가 소이탄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1980년대에는) 비행기를 이용한 테러 도발도 있었습니다. 뭐 당시와 같은 기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이 장병 여러분, 이 비행기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칼 8582 폭파 테러 사건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 사진 판넬들이 있는데 저쪽에 있는 저 사진이 이제 그 신상옥 감독이 연출했던 마유미라는 영화 스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 영화에 이제 연출부로 참여를 했습니다. 신상옥 감독, 조 감독과 10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제 보잉사의 비행기를 모형을 쓰려고 했는데 보잉사에서 약간 이렇게 문제를 클레임을 걸어가지고 할 수 없이 에어버스 모델을 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1980년대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한번 엄청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이런 비행기 폭파 테러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대남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분여로 위장을 해가지고 칼기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을 시킨 그런 엄청난 만행이었는데 이 폭파 사건으로 수많은 우리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죠. 저 장면은 저 기억이 나요. 그때 KBS 뉴스에서 이 칼기 폭파 사건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김현희 씨의 그 압승 문제도 굉장히 연일 뉴스에 나왔던 그 장면인데요. 입에 재갈 물린 장면이 굉장히 그렇죠. 인상 깊었죠. 저 왜 그런지 아세요? 자살을 방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는 자갈을 물리고 자살을 하지 못하게끔 한 실제 거죠. 같이 범행을 했던 김승희는 자살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체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또 이 중동에서 건너오던 노동자들이었죠.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 이 폭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폭발물은 이제 일제 소형 라디오와 술병으로 알려져 있죠. 네네. 그 여행자 물품으로 이제 위장을 해서 기내에 반입을 한 건데요. 이게 뭐 딱 똑같은 제품은 아닐 겁니다만 당시에는 뭐 지금과 달리 이렇게 라디오 같은 게 굉장히 컸습니다. 크기가 컸고 또 각자 또 휴대를 많이 하고 다녔었고요. 여러 테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다가 이제 폭탄을 장치를 해놓고요. 그거를 이제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9시간 타이머를 맞춘 상태에서 비행기에다가 이제 놓고 내린 거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터지는데 문제는 이 폭발의 위력이 아주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행기는 이제 공중에서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파손만 일어나도 아주 큰, 특히 기압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주 뭐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연도를 보면 87년에 지금 이 8582 테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 연도가 뭐죠? 올림픽이죠. 88년 서울 올림픽인 거죠.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거예요. 바로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안전 문제로 올림픽을 회방 놓고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테러를 단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이 또 테러 국가로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지정이 됐나요? 그렇죠. 보면은 미국이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북한을 88년 1월에 지정을 하고요. 그 전에는 북한의 외교관들과 미국이 접촉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그거를 금지를 시키고 또 비자 발급과 관련돼서 미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를 시키고 일본 또 미국에 이어서 외교관을 제3국에서 접촉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특별기 같은 경우 바로 북한까지도 운항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금지를 시키게 되죠. 근데 1980년대의 북한의 도발을 보면 이 테러거든요. 네. 누가 봐도 명백한 테러인데 이 북한의 의도가 뭐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한국은 올림픽까지 개최하는 이제 좀 더 좋은 국가로 나가고 있는데 머물러 있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경쟁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한국군은 80년대 이후에 또 군 현대화 작업이 매우 가속화되면서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기존에 매우 앞서 있었던 우위가 있었는데 그 우위도 약화가 됐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우리는 약하지 않다 이런 점을 아주 강한 방법으로 과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80년대의 북한 도발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버마 아웅산 테러랑 지금 칼기 8582 테러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침투라든지 또 도발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테러까지 더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발이 보다 더 다양화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199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통일 전선 전술을 뭐라고 할까, 이 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군이 주도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손대지 않고 코풀기? 북한이 그동안에 대미 정책과 관련된 그것을 남북 관계에 적용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죠. 한미연합 훈련도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미군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미국 빠져라. 그렇죠. 이거네. 쉽게 말하면 미국 나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정책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주변국이 개입되지 않고 바로 남한과 북한 둘 간에 하자라는 거죠. 둘만이 할 경우에는 결국엔 뭐다?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하에 나온 개념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개념이라고 정말로 볼 수가 우리 있겠죠. 민족끼리, 미국은 아웃이군요. 그렇죠. 네. 자, 먼저 대표적인 침투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잘 아시죠, 이거요? 이거 간첩 포스터 아닌가요? 간첩 잡자 포스터죠.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 저희 이런 거 관련돼서 포스터 그림 숙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미술 시간에 대부분 이런 거 그렸죠. 그렇죠. 네. 사실 저는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관심 있는 건 포상금이었습니다. 돈. 네. 그래서 장례식 기록을 제가 가져와 보니까 간첩선 신고를 하면 1977년 당시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1980년에 조정을 했습니다. 3000만 원, 5000만 원. 근데 또 물가가 오르니까 1995년에
이 제가 가장 기억하는 숫자인데 1억과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 탄 간첩선을 발견해서 신고하면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났으니 그렇죠.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얼마일까요? 최고 금액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금액이요? 네네, 최고 금액이 크게 한번 얼마일까요? TV쇼 진품 뭐 이런 것까지. 얼마인가요? 20억이에요. 20억! 굉장한 숫자죠. 예. 그런데 간첩이나 간첩선을 잡아서 우리가 얻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만약 그들에게 우리가 정보가 넘어갔던 걸 생각하면은 20억이 사실상 큰 돈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첩 신고는 꼭 하셔야겠죠. 네. 신고를 할 때는 111, 113번으로 해주세요.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111 또는 113번이죠. 자, 우리가 이야기할 1990년대 북한 도발 사건은 1996년 강릉시 강동면 강릉 앞바다 해안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해안가를 지나던 택시 기사 한 분이 저 수면 위에 돌고래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를 발견을 합니다. 돌고래는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좌초를 당한 북한 잠수정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검거 작전 49일간 진행이 됩니다. 저도 그때 당시가 좀 기억이 납니다. 96년이죠. 갑자기 동해안에 잠수함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놀랐었는데 또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직접 만든 겁니다. 상어급 잠수함이라고 하는데요. 상어급은 한 300여 톤 정도 되니까 크기는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어급 잠수함은 이 승조원을 30여 명을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원을 실어 나르는 건데요. 이게 또 평시와 전시의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평시에는 그런 간첩들을 또는 공작원들, 무장 공비들을 몰래 들여보내고 또 몰래 빼내오는 역할들도 하고요. 또 전시에는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에 미리 그 전투원들을, 특수부대 요원들을 항공 내로 반입을 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하는 그런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현재 약 30여 척에서 40여 척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사건이 왜 터졌냐? 공작원들을 이미 침투했던 공작원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좌초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시도 후에 성공은 했는데 또다시 자초가 돼서 26명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바로 우리 영토 내륙으로 이 친구들이 다 도망을 온 거죠. 강릉 지역 산속으로 들어간 거군요. 그렇죠. 그 보면은 이 사건은 이제 그 11월 7일 날 종료가 되는데요. 바로 11월 5일 날 그 강원도 인제시 향로봉 근처 인근 산에서 바로 정찰조 2명을 사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11월 7일 날 49일간의 어떻게 보면 추격전이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자, 2015년에도 북한이 도발을 일으킵니다. 여기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이 사진, 그 도발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박 연구원 잘 아시죠? 그럼요. 이 목함지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뭐 임진강이라든지 또 강화도 인근 같은 이런 인근 섬이나 또는 이런 강을 통해서도 물에 끌려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인들이 보고서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 지뢰, 위험물질 이런 것도 안 써있다 보니까 이게 건드리게 되는데 이거 살짝만 건드려도 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봤을 때는 이게 지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에 뭐 크지도 않습니다. 한 20여 cm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고요. 무게도 뭐 한 400여 g 정도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나무로 만든 필통처럼 보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필통처럼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터지는 폭발력은 그렇게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TNT가 220g인데요. 이게 터질 경우에는 반경 한 1m, 2m 이내에서는 매우 강한 폭발력에서 터져서 사람이 사람이 굉장히 절단이 된다든지 큰 신체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불과 3m 밖에 있어도 뭐 폐가 손상이 되고 또 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창문이 깨질 정도로 아주 강한 폭발력이 만들어집니다. 일반 대인 지뢰 수준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폭발물입니다. 그렇죠. 발목지뢰나 대인지뢰보다
어떻게 보면 폭발 규모가 조금 더 큰 그러네요. 네.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목함 지뢰 도발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5년 8월 4일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DMZ를 순찰하다가 뻥 하고 폭발음이 들립니다. 바로 목함 지뢰였는데요. 이때 하재원 하사가 크게 다칩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김정원 하사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목함 지뢰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하재원 하사와 김정원 하사는 다리를 잃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네, 이후 2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구성이 됐는데요. 이 조사단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2가지 점을 밝혀냈어요. 어떤 점이요? 녹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파편이. 녹슬지 않았다라는 것은 최근 거라는 걸 그렇죠. 의미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여기 봤듯이 나무 상자잖아요. 강한 송진이 향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2가지를 봤을 때 최근 매설된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측에 의도적으로 이 목함 지뢰를 매설하고 간 것이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네. 기억들 다 하시겠지만 2015년도 이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또 재개가 되죠. 네, 북한은 뭐 우리가 이런 조사 결과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는 뭐 전혀 사실무근이다, 모략극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확성기 철거 안 하면 뭐 군사행동을 하겠다, 아주 강한 위협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북한으로서는 이 심리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 또 뭐 약간 뭐라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화를 오히려 더 크게 낸 그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8월 21일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이 남북한 관계 이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는데, 근데 갑자기 자세를 바꿔가지고 대화를 또 요구를 했거든요. 8월 22일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 측은 이제 확성기를 제거하고 그 대신 북한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이제 2+2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8.25 합의문이라 그러는데요. 8월 25일 날 이제 합의문 2항에 바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표기가 돼요. 북측은, 그래서 북한이라는 주체를 명확히 담은 거죠. 북측은 남한의 군인들이 이러한 그 상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날 그때 그 참석한 북측의 대표가 이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다음날 조선중앙TV에 나와서 발표를 하기를 우린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8.25 합의문의 내용 중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사과를 문서화한 점을 부정하고자 한 측면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진짜. 그렇죠. 이 목함 지뢰 도발 사건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또 감동을 받아야 될 점이 바로 우리 장병들의 전우회입니다. 당시 현장 수색 작전에 들어갔던 육군 제1보병사단 장병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죠. 뭐 지뢰가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가 지금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상황.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우리 부상당한 전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 1차 폭발, 2차 폭발, 이 가운데서도 부상자를 빨리빨리 수송하고 이런 전우회를 보였는데, 특히 2차 지뢰 폭발로 이제 우측 발목이 절단당한 김모 하사는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무슨 말을 했냐면, 다른 병사들은 괜찮나요? 전우들을 더 챙기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감동적이었죠.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렇게 전후에 끈끈하게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의 적이라는 북한의 이런 만행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도발 사건 이외에도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장병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그런 도발 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시사 안보 시간에 우리 배웠던 연평해전, 서해상 도발 굉장히 많았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또 디도스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 도발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모든 북한의 도발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저지른 만행과 도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더 이상 우리 군 또 우리 민간인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어떠셨나요? 네, 북한을 보면 카멜레온 같다라는 생각이 카멜레온 같다는 건 네. 무슨 말씀?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바뀔 때마다 도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 왔었죠. 네. 이런 걸 보면은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국내외 상황의 바뀜에 따라서 도발의 성격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카멜레온 색깔은 바뀌지만 카멜레온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처럼 북한의 도발 아니면 대화, 평화 모든 측면에서 북한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북한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쟁이 인류의 비극이라는 점은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특히 이 북한의 도발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에게까지도 생명과 재산을 크게 피해를 주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미친 피해 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또 이런 오늘의 시간이 있었고요. 장병들께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좀 더 상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평화는 강력한 국방력이 있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늘 배우고 있지요. 방금 우리 박사님과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북한이 평화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화 통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 또 인사를 드릴까요? 네, 장병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022 소비 트렌드 전망을 한눈에 만나볼 트렌드 코리아 2022. 팬데믹 속에서 이어져온 삶의 변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획기적이고 거침없는 기술의 발전. 위기와 기회의 시대. 대한민국 소비시장의 중심을 향한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코트라가 엄선한 글로벌 뉴 비즈니스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위드 코로나 시대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책. 코트라 전 세계 84개국 127개국 도시 직원들이 찾아낸 뜨거운 시장, 상품, 그리고 서비스. 위기를 돌파할 신개념 비즈니스 리포터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메타버스 최신 트렌드부터 개인 투자 전략 포인트 모음집.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메타버스 2022. 메타버스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메타버스의 모든 것. 첨단 기술이 선물한 또 하나의 삶. 상상이 현실로 바뀌는 메타 이코노미의 대전환.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메타버스 2022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역대 연간 최대 발사량을 보여주면서 꽤 많은 미사일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탄두예요. 핵탄두.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때리면 막지 못하죠. 예. 너무나 갑자기 쏟아부으면 동시 교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 그 자체, 시험 발사한다는 그 자체가 국제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북한 미사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방TV 특강 지식인에서 제11회 장병 강연대회 도전 나도 명강사를 빛낼 최고의 명강사를 찾습니다.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PPT를 활용한 강의, 역할극, 뮤지컬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하면 됩니다. 응모 대상은 전 장병 및 군무원이며 개인이나 3명 이하의 팀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군 공보 정훈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명강사를 꿈꾸는 장병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